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산 좋고 물 맑은 고을에 명망 높은 양반가가 있었으니 이 집안에서 자란 규수 연하는 고을 사람들 모두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연하는 타고난 용모가 고왔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글씨를 배우고 시문을 익혀 글재주 또한 출중하였죠. 고운 얼굴의 단정한 태도, 곱게 담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예법을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동네 어른들은 종종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이고, 연하 아씨는 명문가 사대부댁에 시집을 가도 손색이 없겠구먼. 그려요. 저런 교수는 열 고을을 다 뒤져도 찾기 어렵다지요. 부모 역시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는 글방에서 글을 읽다가도 딸 이야기가 나오면 흐뭇하게 웃었고, 어머니는 규방에서 술을 놓다 말고 딸의 미래를 떠올리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우리 연아야. 내가 어느 집안으로 시집을 가든 그 집안의 보배가 될 것이다. 어머니의 말에 연하는 부끄러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은 한치의 가식도 없는 곱고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연하의 이름은 영꽃과 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을 담았으니 이름과 다르지 않게 그녀의 삶도 고와 보였습니다. 고을 총각들은 연하를 두고 인연 맺는 집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부러워했답니다. 세월은 흐르고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죠. 연하는 일찍이 고을의 명문가 아들 석주와 혼인을 약조하였고 온 마을은 두 집안의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홍단청을 곱게 바르고 단정한 연하의 모습을 보려고 앞다투어 몰려들었죠. 고운 비녀가 머리 위에서 빛나고 붉은 저고리와 푸른 치마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댁 따님을 우리 아들과 연이 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깝도다. 오대감은 무슨 복이 많아 연하를 며느리로 얻는다는 말이오. 연하는 수줍은 듯 눈을 내려 깔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설렘과 두려움이 더 크게 가슴을 쳤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한사내의 아내가 되는구나. 마침내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북소리와 피리소리가 장례를 울렸고 붉은 비단 장막 아래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주 앉았죠. 술잔이 오가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모두가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인했으니 혼례 첫날 밤 신랑 석주는 갑자기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몸이 떨리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주야? 이게 어찌 된 일이더냐? 연하는 놀라 신랑의 손을 붙잡았으나 손끝은 이미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으나 손쓸 겨를이 없었답니다. 석주는 혼례복도 벗기 전에 연하의 손을 붙잡은 채 마지막 숨을 내쉬었죠. 부인, 순간 연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운 혼례복은 눈물에 젖고 웃음소리 가득하던 집안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뒤덮였답니다. 그날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신방은 피냄새와 울음소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혼례 첫날 밤의 붉은 비단이 아직 벗겨지지 않았는데 하얀 상복을 입어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부모는 상복을 입고 떠나는 연하의 뒷모습을 보고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가슴을 쥐어짜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시신이 된 아들과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시신 앞에 주저앉아 통곡했죠.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어미 두고 먼저 홀로 간 것이냐? 그러다 연하에게 시선을 돌리더니 피눈물이 서린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년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집안의 귀한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이 흉악한 년. 식솔들은 웅성거렸으나 감히 말리지 못했죠. 연하는 단 한마디도 변명조차 할 수 없었고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날마다 연하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고 그 원망은 연하의 심장의 비수가 되었죠.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재앙을 불러온 년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차라리 너도 내 아들 옆에서 죽었어야 했다. 연하는 방 안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서방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억울하게 원망을 받아야 하는 고통이 더 깊었죠. 밤마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참한 아내가 되고자 했을 뿐인데 어찌 내 운명이 이리도 험난하게 변했다는 말인가.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쪼개지는 듯 아팠습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에도 눈물이 솟구쳤고 달빛 아래서도 외로움이 깊게 드리웠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은 매일 연하의 등을 찔렀고 집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답니다. 연하는 여전히 말 한마디 변명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로만 세월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허나 연하한테의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연하의 시어머니는 고을 사람 앞에서는 둘도 없는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연하를 대해주지만 집안에서는 연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의 팔목에서 나오는 피는 온 이불과 옷에 물들었죠. 친정에서 데리고 온 몸종분이가 방 안에 쓰러져 있는 연하 아씨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웜에 이것이 무슨 일이어요? 아씨, 조금만 참고 기다리셔요. 의원을 빨리 모시고 오겠구먼요. 분이는 옆에서 지켜보는 아씨가 그리 불쌍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을 모시고 뛰는 분이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분이와 의원은 집에 도착을 하여 연하 아씨방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갔답니다. 며느리의 사랑채 방문을 무언가 확인하는 듯 노려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의원을 보고 기겁했습니다. 아니, 전현이 눈치도 없이 의원을 불렀구나. 시어머니는 사랑채의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아니, 누구 허락도 없이 외간 사내를 사랑채에 들이는 것이냐? 안방마님, 아씨께서 지금 며느라기가 어떻다는 것이야? 시어머니는 피로 물들인 며느리의 팔목을 보고는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어찌 너까지 이러는 것이냐? 우리 며느라기가 서방이 죽어 충격이 컸나 봅니다. 그렇다고 불쌍한 것이 자결을 하려고 하다니. 그리 말하고는 촉촉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때 의원 도원의 시선은 몸종의 표정을 보게 되었답니다. 출혈은 멎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소. 도원은 인사를 하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생각지도 못한 작은 소리는 삭막하기만 했죠.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한심한 것. 도원의 표정은 무섭게 굳었고 눈빛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리요. 도원의 뒷모습은 세상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사는 축 처진 모습이었죠. 그렇게 며칠 후 살려주셔요. 우리 아씨를 살려주셔요. 도원은 아씨를 업고 오는 여종을 보고 허겁지겁 아씨를 번쩍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도원은 병자를 보고 놀랐죠. 이 아씨는 며칠 전 자결하려고 했던 아씨가 아니더냐. 맞구먼요. 그것이 아마도 독을 먹은 듯하구나. 아니, 그것이 참말이어요. 도원은 통곡하며 우는 분이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시끄럽구나. 울려면 나가서 울 거라. 지금은 아씨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하니. 분이는 아씨 옆을 지켜야 했기에 터져나오는 울분을 참았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아씨입니다. 아씨의 집안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씨가 그곳에 계속 계신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도원의 말은 위로였고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도원은 열심히 해독제를 만들어 먹였지만 차도는 보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안의 머슴을 대동하고 의원 집으로 갔습니다. 내 며느리를 데리고 갈 것이요. 어서 아씨를 모시지 않고 무엇하느냐?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던 도원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이곳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요. 어찌 이리 시끄럽게 몰려온 것이요. 두말 할 것도 없소. 우리 며느리를 데리고 가겠소. 도원은 천천히 걸어 시어머니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할 수는 없소이다. 여기 병자들은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내 며느리를 데리고 갈 수 없다니. 어허, 이런 미친놈이 보았나. 내가 더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까? 도원은 도깨비 눈을 하고는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지금 사또를 부를까요? 어허, 난 이를 그리 키우고 싶을 생각은 없다. 시어머니는 방문 틈으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며느리를 확인하고는 뒤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기적처럼 의식을 찾았답니다. 연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질색팔색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가 나를 살린 것이오. 그냥 죽게 놔두지. 왜? 나를 살렸다는 말이오. 아니,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 귀하게 태어났으니 귀하게 살아야지요. 연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아씨의 몸에 독이 퍼져 있어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아니 된다는 말이요. 저는 집에 가야 합니다. 그러니 2번 다시 나를 살리지 마시오. 절대 그리할 수 없어. 당신은 내 병자이니 내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니 돼요. 그때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느래가 이리 나오거라. 어서 집에 가자꾸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거라. 도원은 시어머니의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도원은 시어머니의 눈앞까지 얼굴을 밀어넣고 말했죠. 그 웃는 얼굴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의 모습을 밝혀내겠소. 그러니 댁에 가서 얌전히 기다리고 계시지요. 전현이 이놈하고 놀아놨구나. 그렇지 않고 내 놈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이리 건방진 것이냐? 도원은 시어머니가 소리를 치던 말든 연하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도원은 문 앞에 우뚝 걸음을 멈추었죠. 연하는 귀를 2 손으로 막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겁에 잔뜩 질려있는 어린 사슴 같았죠. 도원은 연하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안고 말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저한테 아씨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말해주시면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허나 연하는 더 고개만 흔들 뿐 그리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내겠소. 그러니 어디에도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도원은 그렇게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원의 뒷모습은 마치 불덩어리가 움직이는 듯 불이 활활 타고 있었죠. 잠시 후 도원은 연하의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요? 병자를 치료를 해야 하는데 원인을 몰라 치료를 할 수 없지요. 하여 연하씨 병의 원인을 찾고자 왔습니다. 참으로 능력도 없는 의원이 다 있구려. 고칠 수 없다면 내 며느리를 당장 데리고 오겠소이다. 아씨는 독으로. 시어머니는 독이라는 말이 나오니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죠.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허면 우리 집에서 누가 며느라기를 죽이려 독을 썼다는 말이요? 그때 도원의 눈빛은 매섭게 빛났습니다. 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헌데 뭘 그리 흥분을 하십니까? 의심스럽게. 마님, 이 자를 손 좀 볼까요? 아니다. 한번 나도 보거라. 어찌 나오는지.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본인은 아씨께서 무엇을 드셨는지 상세하게 말하거라. 어제 한약하고 흰쌀밥하고 무국 끓이고 명이나물 먹었지요.
어제 아씨가 먹은 탕약이 남아있더냐? 분이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글씨요. 남아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오시지요. 분이는 도원을 뒤뜰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생각했답니다. 아차, 내가 미처 그것까지 확인 못하였구나. 그리하여 네 사람은 뒤뜰로 갔습니다. 헌데 탕약기 옆 구석에 있는 대접을 분이가 꺼내는 것이 아니겠죠. 시어머니의 표정은 금세 초조한 눈빛으로 변했고 도원은 시어머니의 초조한 눈빛에 읽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 탕약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아니, 당연 좋은 것만 넣었소이다.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이냐? 그거야 모르는 일 아닙니까? 분이는 아직 끊이지 않은 약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도원은 약재를 보았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아주 최상급인 약재였답니다. 그렇군요. 약재는 정말 최상급 좋은 것입니다. 확인을 했으니 그만 이 집에서 나가거라. 분이야, 아씨가 먹은 흰쌀밥과 국 그리고 명이나물을 보여다오. 흰쌀밥과 국 끓이고 명이나물은 마님도 드시고 저희 아래 것들도 먹었지요. 분이가 어서 배웅을 해드리거라. 시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만 보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말했죠. 의원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분이는 부엌이 아닌 자신이 지내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가 혹시 몰라. 아씨가 드신 밥상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지요. 분이는 밥 보자기를 열어 보였답니다. 도원의 시선은 명이나물에 멈춰 있었죠. 이것이다. 명이나물이요? 이것은 명이나물이 아니다. 이것은 독초 박새이다. 박새 어린 잎은 명이나물과 비슷하기에 조심해야 한단다. 박새를 잘 못 먹으면 사망을 할 수도 있으니. 아이고, 우리 아씨 불쌍해서 어쩌요? 넌 짐을 챙겨 아씨한테 가거라. 네, 알겠구먼요. 도원은 박새를 들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머슴은 도원이 다시 오니 마님을 불렀죠. 안방마님, 의원이 아직 안 가고 다시 왔네요. 무엇이? 시어머니는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명이나물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는 도원이 들고 있는 박새를 보고 혼비백산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이나물을 보고 어찌 이렇게 사색이 되었을까요? 아주 건방지구나. 지금 나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제가 무엇을 하자는 걸로 보입니까? 도원의 입술은 삐딱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지금 관하로 가 이 박새로 며느리를 죽이려고 했다고 고발을 할까요? 아니면 연하아 씨를 더 이상 건들지 않겠다고 약조를 받을까요? 이 소문이 고을에 퍼지면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텐데. 그리하면 둘째 아들님한테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인데요.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도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꿰뚫어 보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 같습니까? 며느리가 자결을 하면 연료문을 받을 것이고 그 후 과거급제에 관심도 없는 둘째 아들이 벼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요. 시어머니는 도원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온몸에 힘이 빠졌고 다 듣고 난 후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만 벼슬길은 포기하시고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명성이라도 지키며 사시지요. 그러면 독초 박새에 관한 것은 없던 일로 하겠소. 그리고 연하아 씨는 제가 모실 것이요. 도원은 그 말만 남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향하는 도원은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 아닌 무겁기만 했죠.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 또 하나의 인연을 만들었으니. 몇 년 전 도원은 궐에서 잘 나가는 세자저하를 모시는 전담 내의원이었습니다. 도원의 의술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녀가 급하게 뛰어가다 공주 처소를 지나가는 내의원 도원을 보게 되었던 거죠.
의원님, 공주마마께서 고열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셔요. 그래, 넌 공주마마를 모시는 송 의원님을 빨리 모시고 오너라. 도원은 정신없이 공주방으로 들어가서는 공주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으려 했죠. 그때 상궁이 도원을 막아 섰답니다. 지금 침을 놓지 않으면 공주마마가 위험하오. 아니 됩니다. 공주마마를 모시는 송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심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알고 있소이다. 허나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공주님이 잘못되신다면 도원 의원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도원은 그 모든 것을 알지만 지금 아니면 잠시 후 전담 송 의원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키시오. 지금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결국 도원은 침을 놓았고 공주마마는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서서히 꺼져갔답니다. 그때 송 의원이 방으로 들어섰고 그 모습을 지켜본 송 의원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공주 마마에게 침을 놓고 죽게 만들다니! 그 죄는 달리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송 의원은 자신을 젖히고 세자저하의 의원이 된 도원을 제일 많이 시기한 사람이었죠. 하여 송 의원은 공주 마마가 위독하다고 전달을 받았지만 도원이 공주방에 와 있다는 것을 전달받고 도원에게 책임을 물을 작정을 하고 최대한 천천히 움직였던 거죠. 송 의원은 공주 마마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도원을 궐에서 내칠 생각에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리하여 궐은 공주 마마의 사망을 도원에게 물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원을 차명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세자저하는 도원의 의술이 뛰어난 것을 알기에 차명이 아닌 벼슬과 재산을 모두 내놓고 떠나라 명했죠. 하여 도원은 전국을 돌다 돌아 지금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도원은 의술로 돈 있는 자들에게 비싸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가난한 서민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헌데 책임져야 하는 여인이 생겼으니 도원의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도원은 머리를 흔들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헌데 집안이 어수선한 것이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의원님, 큰일이어요. 아씨가 좀 전에 계셨는데 지금 집안 어디에도 없구먼요. 나도 나가 찾아볼 것이니 넌 주변을 살피고 있거라. 도원은 주변을 돌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원의 표정은 심각하게 바뀌었고 혼잣말을 했죠. 혹시 그곳에 간 것이 아닐까? 도원은 전력 질주를 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깊은 산속을 뛰어 올랐고 도원의 숨은 턱까지 꽉 차올라 숨을 쉬는 것조차 힘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잠시 후 도원이 도착한 절벽에는 연화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 길은 몇 년 전 도원이 걸었던 똑같은 길이었죠. 연하 씨, 아니 됩니다. 도원은 몸을 날리고 손을 뻗었지만 절벽으로 떨어지는 연화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도원은 멈추지 않고 몸을 절벽으로 날렸습니다. 연하 씨. 도원은 연화를 부르며 같이 강으로 떨어졌답니다. 강물은 초겨울 매서운 바람처럼 차갑고 거친 물살은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쳤습니다. 도원은 눈을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연화를 찾았죠. 사방이 물거품으로 가득했으나 손끝에 스치듯 연화의 옷자락이 잡혔습니다. 아씨, 정신을 놓아선 아니 됩니다. 연화는 이미 힘이 빠져 눈을 감은 채 물살에 휩쓸러 가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죽기 살기로 물살을 헤치기 시작했답니다. 차가운 물이 폐부까지 파고들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강물은 도원과 연화를 몇 번이고 휘감으며 절벽 아래 바위로 떠밀었답니다. 그때마다 도원은 온몸으로 연화를 감싸며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았죠. 등에 바위가 부딪힐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몰려왔으나 그는 절대 연화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원은 물가의 얕은 여울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올렸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그는 품에 안긴 연하를 보고 다시 정신을 다잡았답니다. 아씨, 제발 눈을 뜨시오. 그는 젖은 손으로 연하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녀의 입술에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숨결은 희미했으나 아직 꺼지진 않았죠. 도원은 단박에 가슴을 눌러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셔야오. 아씨,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시오. 몇 차례를 반복하자 연하의 목에서 거친 물 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컥컥. 연하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며 물기 어린 눈동자가 힘겹게 떠졌죠. 왜 또 살리셨소? 저를 그냥 가게 두지 않고. 그 말은 원망이었으나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억눌린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도원은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씨, 저는 목숨을 저버리게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게 태어난 목숨은 귀하게 쓰셔야 합니다. 연하의 눈가에 눈물이 번져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강물보다 더 뜨겁게 도원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도원은 그날 밤 불 피운 굴 속에서 연하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몸을 녹였죠. 바람은 거세게 불었으나 도원의 품 안은 마치 작은 성벽처럼 강했고 따뜻했으며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불빛이 깜빡이는 작은 굴 속. 도원은 젖은 나무를 아끼며 모닥불을 지폈고 연하는 아직도 축 늘어진 채 젖은 겉옷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굴 속은 숨죽인 고요 속에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답니다. 연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만 멍하니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의원나리. 아씨, 불편하신 곳이 있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가 또다시 저를 살리셨지요. 허나 아씨라 부르지 마세요. 저 같은 것은 이미 아씨라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연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죠. 그 눈물은 끊임없이 솟아올라 억눌러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사납다 하고 서방을 잡아먹은 여인이라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죽어야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전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요. 그 말에 도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다물고 그녀의 말이 끝까지 흘러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연하는 한동안 말문을 잇지 못하다가 이윽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순간 도원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아내리며 말했습니다. 연하 씨, 나는 오늘 강물 속에서 죽음을 원하던 여인이 아닌 살고자 몸부림치던 여인을 보았소. 허니 그 진심을 외면하지 마시오. 연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곧바로 고개를 돌렸으나 도원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죽음뿐이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 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함께 지내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해도 되는 건가요? 도원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나리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했지요. 연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도원의 옷을 적셨지만 도원은 아무 말 없이 연하를 꼭 안아주었죠. 두려워 말고 내 곁에서 울어도 돼요. 그대의 고통을 내가 막아줄 것이니. 그러니 다시는 홀로 절벽 끝에 서지 마시오. 연하는 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억눌린 슬픔과 처음으로 피어오르는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죠. 연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내보였고 도원 또한 그녀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과 연하는 집으로 향했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가 올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죠. 헌데 연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시댁으로 들어갔죠. 내년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내가 그리 보냈으면 죽은 듯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더냐? 아니요. 전 그 어떤 것도 잘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여 이 댁과 인연을 끊고자 왔지요. 연하는 은장도를 꺼내 옷고름을 끊어내고는 툇마루 위에 옷고름을 올려놓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홀가분하게 변했죠. 그날 오후 연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씨는 방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냐? 오늘 얼굴 한 번을 보지 못하였구나. 도원은 연하 씨가 마음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렸고 소복을 벗고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은 어여쁜 연하가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머리카락은 쪽머리가 아닌 길게 뒤로 머리를 따 곱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도원은 입을 쩍 벌리고 멍하게 연하 씨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죠. 의원님, 어찌 그리 보십니까? 아씨의 옷과 머리 어찌 된 것입니까? 연하는 살며시 웃으며 도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을 하고 옷고름을 끊고 왔지요. 허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하루하루가 설레지요. 도원은 그제야 연하가 어두움을 둘레에서 벗어난 듯하여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연하가 옷고름을 끊어낸 날부터 연하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더 이상 원망과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겠노라 마음을 굳힌 것이죠. 며칠 뒤 도원은 연하에게 정중히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도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고 달은 휘어청 밝은 보름달이었죠. 연하 아씨, 그동안 아씨와 함께하면서 아씨를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씨 없이는 살 수가 없지요. 저와 혼인을 해주시지요. 도원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는 물끄러미 자신의 손을 잡은 도원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의 손은 참으로 따뜻한 손입니다. 나리의 손이라면 평생 잡고 싶습니다. 도원은 연하의 허락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했죠. 도원은 연하를 살며시 품에 안았답니다. 이제 제 품에서 편안하게 쉬시죠. 그 어떤 것도 막아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름 후 의원답게 화려한 예물이나 풍성한 잔치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혼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될 정도로 진실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하는 비단 대신 소박한 한복을 입고 도원은 흰 도포를 걸쳤죠. 두 사람이 서로 맞절을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은 서민들을 돌보며 살았답니다. 도원은 병자들의 상처를 치료했고 연하는 약재를 다듬고 병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연하의 따뜻한 미소와 자상한 손길은 환자들에게 더 큰 약이 되었죠. 특히 가진 것 없는 아이들과 홀몸 노인들에게는 언제나 집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연하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연하, 저 또한 삶의 끝자락에서 나리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다른 일을 살릴 차례입니다. 그 말에 도원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굳은 마음으로 의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원과 연하는 마을 사람들의 의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서민들은 그들을 은인 부부라 불렀고 아이들은 연하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던 길목. 도원은 연하와 함께 장터를 거닐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제야 알겠소. 진정한 행복이란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대와 함께 백성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이 나날이었음을. 연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 또한 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죽음이 아닌 삶을 택하길 참으로 잘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끝없는 시련을 함께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고요하고도 단단한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리하여 도원과 연하는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서민 곁에서 의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